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션은 사회시청연구소 주최로 하는 자본주의와 우리는 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은 2시 30분까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20분인데 지금 지체되어 있으니까 발표자께서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20분 정도 발표하시고 10분 정도 그 발표에 대한 질의와 응답, 토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마지막에 남으면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는데 저는 이번 발표 세션 사회만다 한혜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우리 한동화 선생님께서 1980년대 출판운동과 레닌의 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화입니다. 저는 러시아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고리로 해서 한국과 넘나드는 것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이렇게 담겨있는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지적을 받고 열려서 제대로 된 글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출판운동과 레닌 붐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80년대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발표문을 군데군데 읽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왜 우리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무엇과 더불어 다시 사유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80년대는 누군가에게는 떠올리기도 싫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1980년대가 극단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왜 그럴까? 1980년대 하면 교조와 경직, 변화와 폭력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1980년대가 처절했기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1980년대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들을 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1980년대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혁명의 시대, 저항의 시대, 자각의 시대, 사회과학의 시대, 제록스 마르크스의 시대, 금소의 시대 등 그런 용어는 저마다 1980년대 특징적인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출판을 고리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출판하면은 연상되는 게 금서잖아요. 금서공학 1980년대. 바로 금서는 혁명의 시대를 낳았죠. 1980년대 그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출판이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출판 운동은 말을 내쉬면서 글 또는 이미지화, 이미지 문화를 생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판 문화 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 이어 1980년 6.19 선언으로 내려오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부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 글은 80년대로 움직인 책들의 출판을 통해 하나의 현상으로서 생겨났던 레닌 붐을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출간된 책의 궤적을 통해 이 시대의 주요한 지성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책은 그 시대의 상황과 시대 정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요. 출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변형운동 논의의 장이라는 수식어로 좀 붙여봤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단순히 출판만을 본 것이 아니라 출판하고 연관돼서 서점, 독서 인구의 증가, 또는 복사기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출판은 변혁운동의 논의의 장입니다. 5.18로 드러난 군부 정권의 폭력성과 미국의 본질 반대한 변혁운동이 80년대 급격히 확산된 것도 그러한 논의의 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의 구조리와 모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논의를 위한 선진 이론의 소개, 논의의 대중화 그리고 논의의 성과의 대중적 확산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건너와서요. 그 3페이지에 보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왜 이 출판이 변혁운동에 이제 공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쭉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 보면 1981년 2월에 이교
양반이 앞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국면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때 나온 책들이 이른바 이제 마르크스 또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이제 쭉 출간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15종류의 이념서적이 출판이 되는데 오히려 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책들이 출판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좌우 대립을 거쳐 전쟁이라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까지 치렀던 한국에서 이념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고의 금기 상황이었다. 특히 일제의 좌파 이데올로기는 북한을 비롯한 모든 적동 국가의 체제 이념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유시대가 그것에 대한 학문적, 연구조차 극도로 억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통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좌파 이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쪽의 밑에 보면은 그 이념서적 허용은 자유의 공비가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지를 증명해 주었는데요. 그 김홍명 교수가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막스주의자라는 책의 그 역자 서문을 보면 비록 제한적인 5쪽입니다. 비록 제한적인 형태라도 분단과 전쟁 이후 분기시왔던 원조의 소개가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념서적이 오히려 이제 정부 당국은 이렇게 해서 건전한 막스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념서적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니까 85년 이후에 다시 이제 단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금서가 지정이 됐는데 80년대 금서가 천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천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적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천여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5쪽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권력의 금서 지정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다. 금지된 책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정부의 법률과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금서는 세상의 방부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논의를 담고 있는 비판적 기능을 했으니까요.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 시대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를 늘 고민했고요. 졸업 3개월을 앞둔 친구가 학생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그 시절은 금서 경험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에요. 그만큼 시대 비판과 의식적인 논의가 필요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금서를 지정함으로써 그 금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역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8쪽으로 넘어가시면요. 85년에 이제 국가가 이념서적을 단속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속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 출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루카츠 그람시와 같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텍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 넓게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입각하여 서술된 소련의 저작물이 원전이라는 거죠. 일단 그런 원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전들이 계속적으로 출판되면서 그것이 흡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회에 독서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거기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제도 원론이 민중의 현실과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빼앗긴 민중이 자기 상대에 대한 표현을 대신한 민중 언론이 잘 회동할 수밖에 없었고 언론계의 제약으로부터 충원된 젊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민중의식을 고취하는 사회과학 서적이 대중성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8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인 교육과 소득 수준의 향상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독서 인구, 독서 시장의 확대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넘어가면은 1980년대 세대는 새로운 독서 취향을 지녔고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계급성과 단가성을 과학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런 과학으로 무장한 그들은 혁명가를 꿈꾸었다는
이런 그 사회과학 서적이 나오고 그것이 유통이 될 수 있게 한 주요한 매체는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출판운동의 또 다른 현상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과학 전문 서점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 유통의 매체가 아니라 사회과학 출판사들하고 그 독자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고리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서점들은 가장 80년대적인 문화공간 가운데 하나였고, 이 서점은 이러한 지하 공간을 나름대로 합법화하는 것이었고, 학생들이 무기였던 직원 얘기로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외화하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실렸던 글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회과학 서점이라는 것이 80년대 변혁 운동을 운동의 이념이라고 할까,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서점과 동시에 어떤 유통의 측면에서 사회과학 서적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80년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복사기라는 거죠. 1980년대 초 대학가의 새로운 풍경은 크고 작은 복사 가게가 옹기종기 모여들기 시작했죠. 광주의 비극을 알리려는 재학생운동권 복사기 네트워크 덕택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7만 8천 매씩 쏟아져 나온 운동권 유인물, 이른바 피해 폭발적 생산도 복사기가 대중적 미디어로 하방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의 이 출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판사와 서점, 인쇄 복사업체 사이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괴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종의 번역운동의 네트워크로 부를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쪽에 넘어가면 레닌붐, 불령성인 선인이라고 일제시대에 있었던 표현을 제가 그냥 써봤는데요. 1980년대에도 그 나쁜 책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 왜 마르크스주의가 사람들을 매혹시켰을까? 그거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과학이고요. 또 하나는 당이고, 또 하나는 혁명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3장에서는 이제 제가 글을 써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 그 당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독서는 특정한 행위와 공간 및 습관 속에서 구체화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마르크스주의라는 혁명적 사상이 본격적으로 현실운동에 도입되면서 독특한 독서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광주항쟁의 패배가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 유혈적인 쿠데타와 국가의 파시즘적인 재탄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반공 보수주의적 당국 구조가 가져온 적대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라는 독특한 지적 정식적 지형, 즉 막스 사상의 지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적이 탄압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맞닥뜨려 운동체가 선택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었다. 광주를 통해 제2의 4.19를 기대하던 낭만적 운동관이 깨져버리고 미국의 독재정권이 타도를 지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깨지면서 민주화 투쟁이 민중 권력에 대한 고민과 민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융합해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만한 심대한 인식의 단전이 일어났다. 그것은 객관 현실에 대한 전면적 제인식과 주체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새로운 변혁운동에 나서게 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은 마르크스주의가 갑자기 불어닥쳤다. 8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들이 번역되어 팸플릿으로 남몰래 유통되기 시작했다. 1987년 마르크스 자본의 번역 출간은 출판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서구에서 초판이 나온 지 120여 년 만에
해방 직후 전석담의 번역본이 나온 지 40년 만에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밑에 인용문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딴 건데 그때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인터뷰한 사람은 자본이 출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마르크스의 자본을 비롯한 마르크스, 엥겔스 원전들의 번역 출간은 그동안 금기 시대에 왔던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왜곡된 우리 현실과의 총체적 연관성, 민주화를 통해 우리가 쟁취해내야 할 구체적 내용, 더 나아가서 실천적 과학의 정립 등과 같은 면을 고려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상황에서 막스 레닌주의 혁명 이념과 그것의 역사적 실천으로서 러시아 혁명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 그래서 사상과 혁명 사이의 판도라 상자가 권력의 설정 속에 있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열리게 된 거죠.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창건 과정에서부터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러시아 혁명가들의 경험은 정치적으로 비슷한 조건에 있는 남한 사회에서 변혁을 이뤄내려는 혁명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출간된 책들을 대충 이제 도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 패러그래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나쁜 책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들었다. 또 그 책은 그들을 과학적 인식으로 무장시켰다. 그들은 독재와 억압에 얼룩진 대한민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 80년 광주의 비극 앞에서 어떤 형태로도 분노하고 애도하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없이 부러워진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불온하다고 낙인 찍은 금지된 지식을 욕망하게 된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1980년대에 나온 그 이념서적들의 주요한 독자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불합리한 모순을 파헤치고 이 땅은 더 나은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레닌주의 열풍은 바로 남한운동에서 나온 실천적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레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에 나온 책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욕망을 도식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 욕망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는 사회주의랑 뭐 공산주의나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할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우회적인 표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로건, 이 자체를 80년대에 나온 책들이 충족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 자체가 미완인 상태이고요. 사실은 이 글 말고 다른 글을 어디다 투영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80년대 그 제목 운동의 전환, 레닌의 귀환이라는 걸로 80년대 활동가들을 쭉 인터뷰를 따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아마 2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일부를 제가 급히 뜯어내가지고 글을 만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